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복지정책을 살펴봤죠. 그래요. 천문학적인 빚을 내면서 복지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지금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범죄인 거예요, 사실은. 국가의 재정 위기를 불러들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면서 산업은 후퇴하고 국민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짓을 계속 벌이면.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이 범죄로 인식이 안 되니까 처벌을 안 받는 것일 뿐이죠. 그래요. 현금 살포의 문제점도 얘기했죠. 쓸 때는 좋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계산을 해봐라. 그 이익이 아니다. 물론 소득이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큰 손해가 발생한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화폐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국가의 생산성을 강화시키고 투자가 잘 되게 만들고 그래야지 사실은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풍요 요인은 무역이다. 부족한 물자를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서 살 수 있는 외화를 얻어야 되겠죠. 수출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핵심이지. 뭐 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현 시대는 이제 화폐 만능주의가 많죠. 뭐든지 화폐 또 화폐랑 연관된 금리를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풍요를 누릴 수가 없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 그런 거 없다. 쓸 때는 좋았겠죠.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요. 2018년 6월 제7회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다. 직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살펴보자. 뭐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일단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2017년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를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문가들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핵 개발에 뭐 사실상 성공한 셈이죠. 또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고도 약 4,500km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졌음을 시사했다. 그렇게 인정되고 있죠.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오늘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발사의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제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미국까지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국제사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유엔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국제사회는 가만 안 있겠죠. 북한 같은 나라가 계속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누군가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용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그 대가 역시 치러야 된다. 이는 북한 외화 수입의 약 90%를 차단하는 조치였다. 또한 외화 벌이의 핵심이었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년 내에
모두 귀국시키도록 강제했다. 경제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뭐 감수하고 한 거죠. 북한도 알았겠죠.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와 정제유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죠. 경제적으로. 미국 역시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또 미국은 또 별도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2017년 9월 21일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게 만드는 실질적인 압박이 되었다.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냥 국제 거래하지 말고. 보통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죠. 또한 북한이 바다 위에서 몰래 기름을 주고받는 선적된 선적 방식의 밀수를 막기 위해 미 해군과 동맹국들을 동원해 해상 감시를 강화했다. 교육을 완전 차단하는 거죠. 2017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조롱했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때 그렇게 반응했죠. 9월 22일 김정은 역시 트럼프를 늑다리 미치광이로 라고 맞받아치며 말폭탄이 오갔다. 그 긴장이 고조되고 어떤가요? 교류는 차단되고 그럼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죠. 경제적 압박이 강해지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최대 수준으로 북한을 압박하자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한 정부의 수장인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하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아쉬우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아주 강력한 경제적 조치가 들어갔죠. 북한도 물자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해외로부터 물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외화를 벌어야 되겠죠. 그거 다 차단하니까 이제 이 시점에 굉장히 또 아쉬워진 거예요. 어느 정도 버티다가. 얘기했잖아. 아쉬우면 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북한의 발표가 있은 직후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했고 혹시 북한이 말을 바꿀까봐 안절부절 못하던 문재인은 1월 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전화통화로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아쉬워서 접근했는데 왜 저 자세로 나가요?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쉬우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그 뒤에 어떤가요? 아쉬움이 없으면 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18년 2월 9일에서 11일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던 김여정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 등이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했다. 한국을 방문했죠. 김여정은 문재인에게 김정은이 친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정상회담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그렇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4월 27일 정상회담 당일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USB를 직접 전달하는 간첩 활동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보를 넣어서 주긴 좋겠죠. 간첩 활동인 건 분명하죠.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전달한 USB는 없다. 문재인만 뭐 정보를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서로 뭐 교환한 것도 아니고. USB에 저장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안 밝혔잖아요. 밝혀야 될 것을. 문재인 정부 의사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문제될 것이 없으면 저장된 내용을 밝히면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다.
2020년 집권한 윤석열도 유스에 저장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요. 실상 USB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이적 행위이다. 국가 정보를 넘기면 간첩 활동이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정상회담 중에 친서나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는 있으나 국가 정보를 USB에 저장하여 넘기는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유일한 사례이다. 그런 사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뭐 하자, 뭐 이런 그런 얘기는 하는 거지. 뭐 교환할 게 있으면 친서나 선물을 교환하지. 국가 정보를 USB에 저장해서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국가 정상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적이자 휴전 중인 적국의 수장에게 정보를 넘겼으니 그 사실이죠 뭐. 적국의 정보를 넘기는 간첩활동은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수범해서 적국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정보가 간직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보를 넘긴 건 사실이죠. 그 어느 국가에서도 그러한 행위는 중대범죄이다. 미국에서 그러한 행위를 벌이면 사형 또는 최고 3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일본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벌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기본적으로 사형으로 처리해야 될 일을 문재인이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무슨 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처벌해야 될 것을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 정작 중요한 것은 처벌하려 하지 않고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국가 정보를 적국에 넘겼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엇을 넘겨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처벌이 불가피한 거죠, 이런 일은. 자질구레한 거 많잖아요. 뭐 서해 피격 사건. 그걸 어떻게 처벌해요? 누군가는 이 말 들으면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새 뭐 북한이 그래요.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울 줄 몰랐다.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처벌해요?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특별히 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똑같은 거죠. 뭐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었겠지만 뭐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월북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월북이라 생각했다.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그거를. 처벌하기도 어렵고 처벌해봤자 뭐 별 죄도 안 되는 걸 처벌하려 하고 정작 중요한 거는 그래요. 아예 조사를 안 한 거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다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는 인물이기에 간첩 활동을 대놓고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 간첩 활동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간첩 활동을 하느냐. 그런 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는 신용보 선생입니다. 라고 밝혔다. 사실이죠, 뭐.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하여 연예인이 생각에 동의하고 따른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죠. 인기 있는 연예인 많죠. 근데 저마다 다 좋아한다 해서 그거 연예인이 생각이 맞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로마의 카이사르, 프랑스의 나폴레옹, 중국 청나라의 제갈량, 조선의 이순신 등은 유명한 장군들이다. 한국인들은 조선의 이순신을 좋아하는데 이순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애국심과 뛰어난 전략 때문이다. 이순신을 좋아한다고 하고 하여 왕실에 충성하고 고도의 간섭적 생각을 따르는 이순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건 그렇죠. 그 사람이 충성심을 좋아하고 뛰어난 장군이었다. 적군을 잘 물리쳤다. 그런 면에서 좋아하지 뭐. 이순신이 고대의 관습적 생각, 왕실에 충성해야지. 뭐 한국인들 중에서 왕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상가를 존경한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상가를 존경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국가관에 따른 신념에 따른 목표에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말이다. 애덤 스미스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근대 국가를 중시하며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사람이군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죠. 애덤 스미스는 시장, 사유재산, 민간기업을 중시했으니까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군대국가 수립을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르크스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군대국가를 증오하며 공산주의를 추종하며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람이군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죠. 마르크스는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군대국가 수립을 제약시하면서. 따라서 신용복의 생각과 행적을 알면 문재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사상가를 존경한다 했으니까 신용복의 생각과 생각에 따른 행적을 중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신용복이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신용복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20일간 복역한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활동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죠. 통일혁명당은 북한노동당이 지령과 자금을 받고 결성된 북한노동부 하부 조직이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몰랐냐는 거예요, 신용복이. 통일혁명당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조직이었다. 사실이죠, 뭐. 북한 노동당이 지령과 자금을 받고 만들었으니까 수장이 김일성이었잖아요. 김일성을 안 따르는데 왜 지원해요? 공산주의 활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범죄 활동이 없으면 전향할 경우 석방하였다. 보통 이제 그 사람이 뭐 사람을 해치거나 뭐 국가 기관을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에서는 엄하게 처벌도 했지만 공산주의 활동을 또 전향을 하면 풀어줬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활동 안 하겠습니다. 그럼 풀어줬다는 거예요. 과거 군사정부 때도. 신영복이 약 20년간 복역한 이유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영원히 국적이 북한이었던 신영복에게 전향은 곧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약 20년 정도 살다가 1988년 전향서를 쓰고 석방되었지만 밖에 나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다. 난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아니 북한 공산당이 그래요. 자금을 제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김일성에게 충성해야 되겠죠. 자기 내 양심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이 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난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전형서를 썼으면서 전형서 쓰지 말고 계속 있을 것이지 말이에요. 한마디로 석방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것이지 사실은 전쟁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 그건 사실이죠. 존경하는 사상가나 사기극을 벌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문재인 역시 사기극을 아무 거리낌 없이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뭐 일을 하는 거 보면 다 사기극이더라. 부탄이 무슨 행복지수가 높냐. 한국보다 낮은데. 그렇죠. 하는 일 매사가 그렇죠 뭐.
뭐 신용 보고 생각을 보자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부정. 현 시대를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라고 부르죠. 그 자본주의 단어 쓰면 이 사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더라도 뭐 공산주의적 성향은 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현실은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했죠. 시장 지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관계는 상품 교환 관계입니다. 얼굴 없는 생산과 얼굴 없는 소비 어쩌고 저쩌고 말이 굉장히 어렵죠. 상품 교환 어디서 일어나나요? 시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상품 교환은 잘못된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말은 곧 시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누가 거래하나요? 누가 상품 판매하나요? 기업이 판매하잖아요. 주로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 잘못된 겁니다. 민간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개인들이 재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사유재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이씨 이 자식도 또 공산주의 활동하네. 깜빵에 넣어버릴 수도 있겠죠. 다시. 그때까지도 군사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추종 발언. 아니 뭐 통일혁명당 들어갔으니까 뭐 북한 추종 세력이죠 뭐. 뚜렷한 국가가 통일해야 된다. 뭐 북한에 의해서 통일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뭐. 그러니까 통일혁명당이 가담한 거죠. 자연과 농업 찬미. 자연을 최고의 질서로 찬미하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농업은 자연과 교감하는 노동으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좀 한국 공산주의자들은 농업 공산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또 현대 공산주의자와는 좀 결을 달리해야죠. 상공업이 중심이 된 산업 발전보다는 농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약간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관계는 상품 교환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이 어렵다.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시장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입니다. 뭐 하여튼 뭐 쉬운 말들이 많은데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환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시장은 잘못되었고 시장의 바탕이 되는 민간기업, 사유재산 등을 부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투옥될 것 같으니까 둘러서 말한 것이다. 다 설명했죠. 신용복은 자연을 찬미하며 농업을 하면 자연과 교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연을 파괴하고 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게 뭔가요? 농업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농업을 할 때는 산이 민둥산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이 거의 다 파괴됐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산업이 없다면 한국의 경우 땔감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은 파괴된다. 시장을 부정한다는 말은 상공업을 부정한다는 말이다. 농업과 자급자족을 중시하니 현 시대의 산업이 주축이 되는 상공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경시하니 신용복은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자임은 분명하다. 자연을 찬미하고 농업을 왜 찬미하냐는 거예요. 상공업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산업 그런 거 발전시켜서 뭐해? 농업이나 짓지. 시장?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하면 안 좋아.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농사나 짓자 이 말인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죠. 근데 말을 한번 쭉 이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가 되지. 신용복은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자의 종북자이니 문재인 역시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자의 종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행적으로 보아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자와 종북인 사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이나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진 않는다.
명확히 드러내지 않지만 이 사람의 말, 자연을 찬미하네, 농업을 중시하네. 시장은 뭔가요? 상인들이 판매하잖아요. 시장을 욕하네, 상공업을 경시하네.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뭐 어려워요. 어, 둘러대지만 또 자세히 보면 다 안다는 거야. 아는 사람은. 한국인에게 국가의 정보를 넘기는 일은 중대 범죄이지만 영원의 국적이 북한인 문재인에게 한국의 정보를 넘기는 일은 조국에게 적국의 정보를 넘기는 애국자 행위였다. 그렇잖아요. 신용봉은 분명 간첩이고 또 존경한다 했으니까 문재인도 뭐 간첩을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상가를 존경한다 했으니까 잘한 행위다. 간첩 활동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한국인에게 중대범죄인 간첩 활동을 문재인은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들 보면 뭐야 저거 국가 정보를 USB에 담아서 북한에 넘겨? 비상식적인 행위죠. 범죄 행위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 대놓고 그렇게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국적이 북한이라서 그렇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